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왕초보 부전이에요. 네, 어, 경제 개념이 무지에 가깝고 경제 개념이 없는 왕초보 언니의 부자 공부 또는 현생 생활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첫 영상을 올리고요. 네, 정말 10명이 넘는 분들이 구독을 해주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저처럼 이렇게 현금 생활을 하고 저축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저도 좀 더 힘을 내서 파이팅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또 다양한 여러 감정이 또 들기도 하는 한 주였어요. 현생이라는 게 카드를 쓰지 않고 현금 생활을 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쉽지 않아요. 네, 왜 그럴까요? 네.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소비를 하는 문화 패턴에 노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계속 물건을 사고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너무 일상적으로 그게 이제 우리한테 이제 당연하게 돼 있던 시점이 온 거죠. 이제 생각해 보면 저희가 카드를 쓰기 시작했던 시점이 저희가 어릴 때는 카드를 이렇게 대중적으로 사용하진 않았잖아요. 대중화되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4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분명히 이제 그 현금을 지불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한 20대쯤 좀 뭔가 이 카드라는 게 막 그때 막 공급됐던 것 같아요. 제가 한 20, 제 기억에 그래요. 제 20대 때. 그러면서 이제 현금 생활하는 게 당연히 이제 카드를 쓰는 거고 직장을 이제 다니기 시작하면서 카드는 누구나 다 이제 없는 사람이 없는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이 카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현생을 하지 못하는가는 단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많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왕초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경제 개념도 없고 그 다음에 뭐 경제 개념도 무지하는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떳떳하게 또는 뭔가 당당하게 약간 밝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번 주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이런 경제관념이 없어요, 이런 게 무지해요 라고 얘기했던 게 사실은 당당할 일이 아니라 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당할 일은 아니죠. 네, 우리가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렇게 변명하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내가 몰라서 그랬어, 나는 그거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뭐 그랬던 거지 내가 알고 그런 건 아니야 라는 어떤 변명 같은 걸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몰라서 그랬다, 모르고 그랬다 이런 걸 우리가 얘기한다면 제 생각에는 뭐 과연 몰라서 한 거는 과연 뭐 예를 들면 죄가 되지 않나, 그 무지의 죄는 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요. 몰라서 저지른 죄는 죄가 아닐까요? 좀 애매하죠. 네. 조금 뭔가 정상 참작은 될 것 같아요. 내가 의도도 하지 않았고 뭐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뭐 영화나 뭐 드라마나 이런 코드들 보면 모르고 우리가 저지른 죄들이 아주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모르고 저지른 죄도 어떤 식으로든 그에 상응하는 뭐 벌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가를 받는다는 게 그 영화 같은 코드에서도 좀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경제 개념이라든지 경제관념이 없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살고 있으면서 나는 거기에서 뭐 초연해, 나는 거기 연연해 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또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경제 시스템 안에 살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는 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좀 자기 기만이 아닌가, 그런 반성의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예. 왜 이런 제가 좀 무거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예능 같은 요즘에 예능 부분 같은 걸 보면 그 뭐
연예인 예능 있잖아요. 연예인의 어떤 일상생활에 관련된 예능도 많이 있고 요즘에는 이제 일반인들을 대상하는 예능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떤 가정 문제라든지 사회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 경제와 관련된 일, 쉽게 말하면 돈이죠. 뭐 돈을 소비하는 문제와 관련된 걸 가지고 우리 가정 경제가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또는 한 개인의 어떤 삶에서도 위기가 오는 경우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보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제 얘기로 보게 되면 이게 정말 이거 내가 당당해야 될 일은 아니고 내가 경제관념이 없고 경제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에 대해서 크게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이번 주에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런 면에서 멤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왜 경제 지금 현생을 하는 것들을 시도해보고 싶지만 시작할 수 없을까? 왜 지금 이 카드의 고리를 끊지 못할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 뭔가 단순하지 않는 계속 좀 더 세밀하게 심도 있게 생각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이제 봤던 책이 EBS 다큐 프라임에 나왔던 자본주의라는 책이에요. 네, 이 책도 너무 유명해가지고 또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사진이 많이 첨부돼가지고 책이 조금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돼가지고 보기는 편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책에서 키워드를 뽑은 거는 딱 두 가지였는데 어떤 거였냐면 소비 있잖아요. 소비는 가소비는 일종의 우리가 보통 소비를 한다는 거는 정상적인 소비가 있고 가소비가 있을 텐데 이제 보통 정상 소비가 아닌 자기가 생활보다 이제 더한 가소비를 한다는 것은 상처받은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물건을 산다는 개념, 가소비를 한다는 개념이 나의 상처받은 마음에 대한 어떤 표현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뭐냐면, 네, 그게 이제 소제목에 목차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존감이 낮으면 더 많은 소비를 한대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정말 저를 돌아보는 시간인 건데, 자, 두 가지죠. 뭐냐면, 나한테는 상처받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가소비를 한 건가? 분명히 내가 써야 되는 지출 이상을 쓴다는 거는 가소비라면 제가 명품 백을 사고 그런 드러나는 가소비를 하진 않아. 그런 어떤 건 안 하지만 그래도 제 기준에서는 항상 마이너스 나는 지출을 했고 없는데도 쓰고 카드를 쓰고 있다는 거는 결국은 가소비를 했다는 결과로 보면 저도 뭔가 상처받은 마음에 어떤 그런 소비를 조장하지 않았나 저를 돌아보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자존감이 낮았기 때문에 소비를 하지 않았나는 거예요. 자존감은 조금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타인을 모방하고 타인의 눈을 신경 쓰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예를 들면 이게 있으면 나도 있어야 되고 남들이 이걸 사면 나도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이거는 타인의 어떤 시선, 어떤 그런 것들을 신경 써서 구입하는 것들, 소비하는 것들이 결국은 자존감이 낮다는 증거가 되는 거겠죠. 그럼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보면 우리 여기 유튜브 같은 데도 제가 이제 같은 이제 알고리즘으로 보게 되는 영상들이 보면 20대, 30대 젊은 이제 아가씨들이나 젊은 이제 젊은 언니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언니들도 보면 정말 똑부러지게 그렇게 경제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도 내가 20대 때 저렇게 했다면 지금 내가 조금 달라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의 말을 유튜버들의 말을 들어보면 저런 사람들은 참 저렇게까지 이렇게 되면 소비를 아끼고 저렇게까지 저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 멘탈이 강하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리고 어떤 주위의 어떤 눈이나 이런 시선에 정말 신경 쓰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죠. 예, 우리가 경제 관련 이거 영상 그러니까 부와 관련된 경제를 통해서 자기가 돈을 이렇게 1,000만 원 또는 이렇게 모은 사람들이 이렇게 큰 유튜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그런 모습이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단순하게 소비를 내가 줄여야지 또는 내가 당장 이 패턴을 고쳐야지 하는 게 쉽지 않은 이유는 결국 나의 마음의 문제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자존감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되고서는 절대 소비 패턴을 가소비 패턴을 막을 수 없다. 네, 저는 그 제가 EBS 자본주의라는 책에서 저는 그거 핵심을 봤거든요. 이건 엄청 무서운 거죠. 이게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돼요. 그만큼 이거는 어려운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봤을 때 제가 4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이 현생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그 엄마의 10억이라는 책을 보고 제가 이렇게 시작하게 된 이유는 한편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요. 그동안에 저의 어떤 마음의 상처라든지 마음의 아픔이 있었다면 그런 게 어느 정도 제가 약간 좀 채워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10년 이상 조금 이제 나름 마음 공부와 관련된 좀 책을 좀 봤거든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약간 마음이 좀 돌봐졌나? 제 마음이 좀 돌봐졌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게 가능해진 건가? 내 스스로 생각해봤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에서는 제가 타인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늘어났어요. 뭐 제 기준에서 가치를 두는 거는 물론 제가 소비를 하지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굳이 안 사는 것들 중에 보면 고가의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거 안 삽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선크림하고 뭐 팩트 정도만 뭐 저렴이 정도로만 쓰고요. 거의 화장을 안 하는 거죠. 예. 팩트 정도 바르고 립스틱 정도 바르는 정도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본 지가 거의 5년 이상 지난 것 같아요. 예. 백화점 안 간 지도 벌써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소비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가속을 했던 이유는 식습관과 관련된 게 있어요. 뭐죠? 주식이나 부식 부분에서 음식을 해먹지 않고 시켜 먹고 나가서 먹고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그 식비가 많이 이제 가소비가 됐던 거죠. 예. 그게 엄청나게 큰 거였죠. 그것도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지출은요, 제가 조정이 안 되잖아요. 뭐 초등학교 때는 제가 아이들을 뭐 이렇게 제가 아이들에 대한 지출 금액을 제가 제 선에서 조율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면 제 선에서 조율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아이들이 친구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어떤 써야 되는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계속 차단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 지출은 계속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제 소비 패턴은 똑같이 되기 때문에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이제 이런 게 이제 최근에 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무거운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현생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든 엄마의 어떤 10억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책의 제목을 제가 이제 10억 프로젝트 엄마의 10억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10억까지 가기 위해서 제가 지금 당장 100만 원부터 모으려고 생각하고 1000만 원부터 모으려고 했을 때 이런 마인드 이런 생각 내가 소비 패턴에 대한 이런 어떤 것들을 알고 가는 거는 좀 중요하다고 보고 게 되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나눴고요. 제가 오늘 본론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어떤 이야기냐면 현생이죠. 현금 생활을 할 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수 조건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자, 현생을 하려고 한다. 내가 카드를 없애고 현금 생활을 하려고 하면 필수 조건은요. 그동안에 나한테 있었던 카드 빚이라고 해야 되죠. 카드 빚을 정산하는 일입니다.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만이 현금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지금도 아직까지 현생을 한다라고는 말하기가 애매해요. 왜냐면 현생을 한다는 거는 모든 지출을 현금으로 소비를 하겠다는 게 현생이잖아요. 근데 현생이 왜 안 되냐? 제가 10월 초에 이제 지출 내역을 쓰기 시작하면서 벌써 이제 2달이 가까이 돼 가는데 이제 그동안에 어떤 거냐면 카드 빚을 계속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카드 빚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달에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카드 썼던 어떤 금액은 다 자정산이 됐어요. 다정산이 됐는데 또 어떤 것들이 지출이 조금 더 있었냐면요.
아이가 이제 큰 아이가 이제 타지 생활을 하면서 제 체크 카드를 이제 아이한테 하나 줘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그 체크 카드를 필요할 때 제가 쓰는 거예요. 용돈은 물론 따로 주는데 한 번씩 이제 이 아이도 조금 이제 돈이 모자랄 때는 제 체크 카드를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 체크 카드를 비상금으로용으로 준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제 체크카드를 쓰잖아요. 그러면 체크카드에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제 카드를 하면 얘가 신용카드 패트로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드 값이 그 제 체크카드에 이제 우리 아이가 쓴 카드 값이 한 14만 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수입이 들어오는 걸로 가지고 그 카드 값도 제가 갚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 주 지난주 계속해서 어떤 걸 했냐면 나한테 있는 정산해야 될 금액, 갚아야 될 금액을 계속 갚는 것까지 한 거죠. 사실은 힘이 빠지긴 해요. 뭔가 현생을 하려고 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지출을 아끼고 있는데 좀 심하게 말하면 내가 커피 한 잔도 마실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돈이 현금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한 두세 달 가는 거죠. 자, 이 고비를 넘어가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이거를 응원차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현금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저는 그동안에 한 그 지출 금액을 갖고 있죠. 그건 엄청나게 저축을 한 거랑 똑같은 거죠. 어찌 보면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그래서 멤버님들도 혹시나 이걸 보시는 이제 구독자님들도 이 현생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결국은 카드 값을 갚아야 되고 카드를 잘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이 시간이 좀 힘들더라도 이거를 조금 인내하고 참고 가야 된다는 걸 또 응원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제 얘기를 공유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어떤 거냐면 다음 달에는요 보세요. 아주 희망적인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데 다음 달에는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자, 카드 값을 다 갚았어요. 자, 다음 달에는요 남편이 또 생활비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 달에는 갚아야 될 빚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저한테 주는 금액이 오롯이 현금으로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가 제가 되는 거예요. 맞죠? 이게 어떤 기대냐면 제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숨만 쉬어도 나가는 지출이 있죠. 맞잖아요. 뭐 그 고정 지출이라고 하는 숨만 쉬어도 나가야 되는 고정 지출이 있는다는 게 참 이제 답답한 면이 그걸 깔고 가야 된다는 면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숨만 쉬어도 제 표현은 숨만 쉬어도인데 어쨌든 남편이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는 월급은 어때요? 다음 달에 얼마가 들어올 거라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남편은 저한테 생활비를 줄 거라는 게 저도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은 보장된 금액인 거예요. 네, 그쵸? 그러면 내가 다음 달 남편이 생활비를 줄 때까지 소비를 줄이고 지출을 줄여서 조금 이제 빠듯하게 가면 내가 그 다음 달에 받은 돈은 오롯이 내 눈에 보이는 현금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11월 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3개월 차, 현생을 하려고 하는 3개월 차에 드디어 내 눈에 그 남편이 주는 뭐 100만 원, 150만 원 눈에 보일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어찌 보면 아주 긍정적인, 희망찬 메시지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 시간이 한편으로는 어떤 나한테 내 편이라는 느낌. 자, 12월 달에도 똑같이 저한테 들어올 거죠. 12월 달 들어오고, 자, 내년 1월에도 똑같이 남편이 저한테 생활비 주겠죠. 그러면 저는 그거를 지출을 줄이고 소비를 줄이는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돈이 쌓이는 시스템, 저축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넘어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정리할게요. 김지영 언니죠. 김지영 언니의 엄마 20억에 제가 소개했던 책에 보면요. 그 1000만 원 만들기를 어떻게 하느냐고 얘기하면 1000만 원 만들기를 6개월 안에 완성하는 사람들이 뭐 몇 퍼센트다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6개월 안에 1000만 원 만들기를 가능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면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월 167만 원이에요. 제가 나눠보니까 6개월 1000만 원 나누기 6을 하니까 166만 666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67만 원을 딱 이렇게 만약 기준으로 하면 6개월 동안 모으면 1002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자, 지금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167만 원을 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현생을 시작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이 빚을 다 갚고 난 다음에는요, 제가 써야 될 지출 금액이 기존의 지출 금액에서 한 절반 이상 아마 지출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남는 금액이 어느 정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자, 지출을 줄이는 거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자, 수입을 늘려야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자, 지출은 줄이고 수입은 늘려야 되는 시스템. 그러면 수입을 어떻게 늘려야 될까? 예를 들면 뭐 직장생활 하시고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고정수입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지출 금액이 줄게 되면 그 많은 절반 이상 부분이 당연히 돈이 이제 남는 여유분은 않겠죠. 그러면 저는 이제 프리랜서라서 제가 이제 일한 만큼 또는 뭔가 제가 노력한 만큼 받는 부분이, 월급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제 일에서 어느 정도 수입을 올리겠다라는 목표를 제가 좀 설정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동안엔 어떤 식이었냐면 조금 뭔가 일주일에 뭔가 이렇게 약간 3일만 일하고 좀 프리하게 일하면서 내 시간을 좀 가지고 싶은 좀 배짱이 같은 그런 배짱이 같은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제가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이것도 제가 반성하는 모드로 보면 엄청 거만한 생각이죠. 그리고 분명히 매달 마이너스가 남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마이너스가 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는 오만함이죠. 오만함이에요. 인정합니다. 저의 오만함이라고 인정해요. 그렇게 봤을 때 내가 그러면 6개월 안에 어쨌든 엄마의 10억이라는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6개월 안에 내가 1,000만 원을 모으려고 하면 제가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출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라면 반대로 수입은 어떻게 늘어볼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고, 제 수입의 목표를 지금 현재 제 수입에서 2배로 목표를 잡았어요. 그러면 2배로 목표를 잡기 위해서는 나는 당연히 일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일에 대한 어떤 투자도 더 늘어나야 될 것이고 해야 되겠죠. 물론 당장 그게 된다고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그렇게 목표를 설정을 잡았다는 거예요. 지출을 줄이면서 수입을 올려서 이렇게 가겠다는 거. 그래서 6개월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12월로 기준을 잡았을 때 내년 5월, 내년 2025년 5월에 1,000만 원을 만들겠다는 저는 목표를 잡고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구독자님도 저랑 비슷한 수준에 있다면 6개월 안에 내년 5월에 1,000만 원 만들기를 같이 해봐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5월에는 저희 1,000만 원 만들었어요 라고 같이 인증사진을 찍는 공유하는 뭐 그런 때가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으면 되겠죠? 물론 그 과정에서는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시도를 해보겠다는 마음가짐, 목표 설정, 이거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수입이 정해져 있을 때는 지출을 줄이고 나서는 나의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상황에서는 수입을 늘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는 패턴이 저축이죠. 이게 3박자가 이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3박자 다시 정리하면, 자, 지출은 내리고, 그 다음에 수입은 올리고, 그 다음에 저축은 또 시작하고. 지금 이제 이 세 개가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지출만 많은 상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출은 줄이고, 수입은 올리고, 그 다음에 저축은 새로운 없던 거, 3번 저축이 완성되는 거, 이 단계까지 이제 세 개의 세트가 이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제가 차를 있잖아요. 제가 중고로 산 모닝을 하나 이제 쓰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뭐 크게 제가 뭐 사업적으로 차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뭐 시장 보러 갈 때, 또는 뭐 어디 이동할 때, 뭐 제 그냥 개인적으로 이동할 때겠죠. 또는 뭐 아이들 픽업을 할 때, 또 뭐 이렇게 장거리에 있는 아이를 보러 갈 때, 이런 식으로 제가 쓰고 있는 차가 있는데, 이 차의 금액은 사실은 모닝의 중고차 가격이 뭐 몇백만 원 안 하겠죠. 그래서 몇백만 원 하지 않는 금액인데, 그 차를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는 진지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자, 이게 또 쉬운 결정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차가 저한테 주는 또 그 가치가 있잖아요. 제가 차가 있으면서 좋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걸 차를 팔려고 하니까 섭섭하기도 하고, 나 차 없이, 내 차 없이 생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차를 팔아야 되겠다라는 가능성을 생각을 한 이유는요, 저의 그 오만함에 대한 반성이 있어요. 예. 내가 지금 우리 가정 형편에 저는 지금 어쨌든 뭐 고정 지출이 아닌 변동 지출만 가지고 이렇게 가계 경제를 하고 있는데, 남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정 지출, 그 고정 지출에는 분명히 대출 이자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이거를 고집한다는 거는 조금 이 또한 내가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거죠. 왜냐면 차는 계속 이제 감가상각비가 떨어지는 이제 물품이고, 그리고 차는 또 돈을 먹어요. 돈을 먹죠. 어떤 돈을 먹나요? 제가 그 차를 한번 최근에 이제 수리를 하면서 또 목돈이 들어갔는데, 타이어도 바꿔야 되고 엔진 오일도 바꿔야 되고, 그리고 뭐 보험도 들어가죠. 맞죠?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죠? 그리고 뭐죠? 기름값. 네, 기름도 넣어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차와 관련된 소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만약에 버스를 타고 다닌다, 또 예를 들면 뭐 걸어서 다닌다, 뭐 급할 때는 택시를 탄다,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차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돈이 작게 들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고민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출퇴근할 때 차가 그렇게 필요 없다. 만약에 내가 차를 정리하면 제가 필요할 때는 자기 차를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왠지 또 자기 차는 자기 차고 내 차는 내 차, 뭐 이런 느낌인데, 자 결정 난 건 아닙니다. 예, 아직까지 제가 제 차를 보면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제 차를 보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차를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차가 주는 가치는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자,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요. 네, 이번 주에는요, 제가 조금씩 현금이 들어오는 걸 가지고 바인드에 조금 저축을 해봤어요. 네, 조금만 짧게 마지막 보여드릴게요. 뭐 예쁜 건 아닙니다만, 네, 보여드리면 목적 저축에 아이들 제가 관련해서 제가 모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 금액이 한 지금 뭐 만원짜리 5만원짜리 있네요. 금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병원약 관련돼서 또 한 만원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저는 목욕 명상이라고 적어놨어요. 저는 목욕이 저한테는 어떤 어떤 명상이나 사우나 명상, 명상 코드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벤트 경사 넣어놨네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행, 또 여행도 목적을 가지고 모아서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제가 이거는 목적 자금 바인더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생활비 바인더라고 하나 만들어놨는데, 생활비 바인더는 지금 1,000원이 들어있어요. 자, 이게 현실입니다. 왜 이럴까요? 자, 현금으로 이번 주 생활비를 30만원씩 뽑아서 그 생활할 현금이 없어요. 없습니다. 예, 12월 달에는 꼭 가능해질 거예요. 가능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없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갚아야 될 빚들을 정산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산을 현금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네. 자, 오늘도 또 제가 지금 꽤 긴 영상을 찍었네요. 네, 긴 영상이나마 또 잘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네, 저를 구독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 같이, 네, 내년 5월에 1,000만원 만들기 같이 해봐요. 그리고 엄마의 1억 만들기, 그리고 엄마의 10억 프로젝트까지 쭉 같이 함께 해요. 감사합니다.